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느 늦은 밤 퇴근길에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이 시간에 여기가 이렇게 막힐 구간이 아닌데 알고 보니까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차선 하나만 남기고 2개 차선을 새로 포장하다 보니까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길이 막힐 수밖에 없었죠. 잠깐 짜증이 났습니다. 왜 지금이지?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가는 시간 더 늦어지겠네. 그런데 이미 그 길에 들어섰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봤죠. 내일부터는 이 길이 더 평탄해지겠구나. 앞으로는 더 맨들맨들한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겠네. 그 순간 마음이 편해진 것은 물론이고 밤 늦은 시간 아스팔트 연기를 마시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가 남긴 말인데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문제다. 우리의 생각만 잠깐 바꾸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식님, 김선호님, 이미선님, 윤복자님 등등 벌써 출석 체크해주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는 날이죠. KBS 기자들과 함께 여러분도 같이 토론을 해보는 날. 고령 운전자가 400만 명 시대라고 합니다. 덩달아서 교통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그래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대관람차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랜드마크가 될지 혹은 수백억이 들어간 흉물이 될지 이 문제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시죠. 자, 오늘도 빠지지 않고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퀴즈.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배달이나 아니면 기동성을 위해서 이걸 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의 법 위반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무려 95%에 달했습니다. 도로 위에 무법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요란한 굉음을 내면서 신호 위반은 물론이고요. 인도로 달리기도 하고요. 참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데 물론 일부겠습니다만 정부가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불법 튜닝을 해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번호판을 가렸거나 훼손을 했거나 등등 적발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글자로 우리가 부르곤 하죠. 이제 이륜차가 맞습니다만 대부분 이 용어로 부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거 좀 콩글리시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표준어랍니다. 정확한 영어로는 이제 모터사이클이 되겠죠. 자, 그런데 네 글자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또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물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648님이 이 정답 네 글자 요거 기사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택시 운전을 하신 지 오늘부로 일주일째라고 합니다. 최애 라디오 성공예감 틀어놓고 있으니까 손님분들도 좋아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기사 이거 이륜차 타면서 운전하실 때는 라디오 듣기가 쉽지가 않죠. 역시 또 택시 안에서 틀어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최고점 4만 포인트 찍고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9% 하락했습니다만 나스닥 지수가 0.65% 올랐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소폭 상승해서 0.09% 강보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20일 수요일이죠. 실적 발표 예정인 이제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으로 2%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 업종이 좋았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도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 금융주 가운데에서는 JP모건이 5%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조기에 사임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은퇴를 시사했다고 그렇습니다. 은퇴 시사 영향으로 인해서 이 금융주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이제 미국 연준 고위사들의 이제 매파성 발언도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는데요. 레피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에 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해서 금리나 신중론을 고수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22일 발표되는 5월의 FOMC 의사록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마 이제 향후 금리 향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오늘 주목을 받았던 게 국제유가거든요. 네.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아시아 외환시장에 아시아 이제 상품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좀 올랐어요. 여기에다 이제 사우디 국왕의 건강 악화설까지 제기되다 보니 국제유가에 관심이 쏠렸는데 네. 결론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7월 이 서부텍사스산 중진료 가격이 0.36달러 떨어져서 배럴당 79달러 22센트 그리고 7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배럴당 83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조금 전 출발한 국내 증시는 어제와는 조금 다른데요. 어제는 사실은 이 코스피가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지금 한 9포인트 가량 떨어져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732 상승세로 출발했던 코스닥도 지금은 약보합으로 지금 반전해서 845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만 사고 있고 기관 외국인 매도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도 뭐 78,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하는데 뭐 코스피는 여전히 2,700선 초반이고요. 자,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융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되게 이제 중요한 시점인데 반대로 중국 중앙은행은 조금 더 완화 정책을 좀 펼치려고 하잖아요. 경기 부양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이거 예상했던 수순이긴 한데요. 네. 중국이 기준금리를 3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중국은 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이제 대출 우대 금리 1년물과 5년물이 있는데 각각 다 동결한 겁니다. 1년물의 동결은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째고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는 지난 2월에 큰 폭 이제 내린 이후에 3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만기는 주로 이제 신용대출이나 기업대출과 같은 이제 단기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이 되고요. 5년 만기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의 석 달 연속 금리 동결은 이제 예상했던 수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적표가 나쁘지 않았어요. 뭐 5.3% 깜짝 성장해서 예상치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냐. 당장에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어떤 추가 금리 인하 대신에 좀 더 지켜보자. 통화정책 안정에 무게를 둔 셈입니다.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도 최근에 좀 경기 부양책을 쓰기는 하고 근데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고 내수도 여전히 침체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3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좀 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수출이 좋으면서 이제 이 성장률이 1분기에 좀 깜짝 성장을 한 건 맞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네. 부동산 경기 침체 여전하고요. 내수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부양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금리를 내리자니 미국의 기준금리와 점점 멀어지면서 위안의 약세라는 이런 이제 이 리스크를 고려해서 조금 좀 심중하게 통화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내수 경기 지표를 좀 보게 되면 4월 소매 판매도 1년 전에 비해서 2.3% 늘었지만 3월에 3.1%보다도 전망치보다도 밑돌고 있고요. 네. 또 민간 투자를 나타내는 고정자산 투자율도 지금 이제 1월부터 4월 누적 보니까 예상보다 낮습니다. 주택 가격도 이제 관심사인데요. 전국 도시의 주택 가격도 지금 2014년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이유는 이제 위안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점점점 이제 늦춰 지연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게 여기서 이제 중국이 금리를 낮춘다면 위안화가 평가절하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대신에 기존에 발표했던 경기부양책에 대한 어떤 속도감 있는 추진, 시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급 과잉에 따른 이제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을 과연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과연 이제 금리 인하를 배제한 이 정책 동원으로 살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상하이 증시를 비롯해서 중국 증시는 서서히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또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를 좀 봐야겠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도입하는 게 있잖아요. 그 필리핀 가사 육아 도우미를 도입을 하겠다. 그 접수 절차가 시작됐습니까? 이게 필리핀에서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뭐 필리핀 가사 육아 도우미가 이제 오는 한 9월쯤 네.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가 보니까 정부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제 필리핀 정부가 이달 초에 한국에서 일할 가사 관리자를 선발하는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이제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외국인 가사 육아 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 사업으로 올해 한 100명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후속 조치인데요. 물론 뭐 이들에 대해서 입주는 하지 않고 출퇴근한 방식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급여 조건이 문제예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각 가정마다 월 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국내나 해외에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이제 수입하는 이 도입 취지 자체가 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제 돌봄 서비스를 놓고 업종별 우리가 차등 적용 논의가 이제 있는 만큼 여기에도 아마 이 논의가 불을 붙을 것으로 보이고 신청할 수 있는 분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부터 4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또 한부모 가정 등 필리핀 가사 도우미 고용 신청을 할 수 있는데 6개월간의 이제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이제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주당 최소 30시간 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이 이제 시간당 9,860원을 적용하게 되면 네. 월 최소한 154만 원 가량 받게 되고요.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한 206만 원 가량 받게 되는데 여기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합니다. 한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가사도우미의 숙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통역비를 이제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 육아 서비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육아 서비스의 어떤 표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성공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더 확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이제 시범 도입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또 이걸 좌우할 수 있겠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화요일은 KBS 기자들 원탁에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KBS 서영민, 장혁진, 이세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영민 기자는 뛰어오신 거 아니죠? 안 뛰어왔습니다. 네. 야근을 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네. 차에 앉았다가 왔는데 네. 그새 조금 늦었네요. 아, 네. 그래도 정말 이 시그널 음악 딱 끝나기 직전에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앉았으니까. 생방송 본능. 네. 차를 새로 사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차에 앉아 있는데 편안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차에서 그러면 한 몇 살까지 그 차를 운전하고 싶으세요? 아, 그냥 이 차가 새 차인 한
영원히 제 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그 이야기할 이슈가 그거예요. 고령 운전자. 이제 고령 운전자 400만 시대인데 이게 우리의 미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멀지 않아 한 2, 30년 후에 또 저희가 고령 운전자로 분류가 될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도 70대 운전자가 뭐 인도로 이제 돌진을 한 그런 사고도 있었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우선은 현상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고령 운전자들 어떤 현실 문제? 점점 우리가 고령화돼 가면서 당연히 고령 운전자들도 많아지는 게 당연한 이제 추세인데, 근데 고령 운전자 사고도 그만큼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4년 동안 이제 전체 교통사고는 이제 13% 줄었는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19% 늘었다고 합니다. 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따져봐도 이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 상황이고, 또 요즘 또 전기차가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가 이 내연기관차보다 가속 능력이 월등하단 말이에요. 밟으면 슉 나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잘못 이제 밟아서 이렇게 하는 게 더더욱 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뭐 인지 능력이라든지 뭐 반사신경이라든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교통 사망 사고의 수 자체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망 사고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증가하거나 줄지 않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한 90년대 초반에 한 10,000명 넘었습니다.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뭐 그때 뭐 교통사고 사망자 뭐 무슨 1위, 우리나라가 1위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그때 TV CF 많이 봤어요. 네. 어렸을 때. 90년대에는요. 네. 신호를 잘 안 지켰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꾸준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들어서부터는 단 한 번도 늘지 않고 계속해서 줄었어요. 계속해서 줄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해 한 2,000명 안팎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망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고령 운전자가 그다음 지금 경각심이 좀 덜해서 못해서 그러느냐가 아니고, 네. 방금 장 기자가 말했지만 고령 운전자가 많아져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전 인구의 한 17% 2022년 기준으로요.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교통사고의 비율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교통사망사고의 비율도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더 초고령사회로 쭉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이때 필요한 종류의 규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령 운전자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 확률적으로 운전을 했을 때 전방 주시 각도가 그렇죠. 조금 좁은 면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조금 느린 면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네. 확률적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으니 확률적으로 더 많은 준비를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인구 구조만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노령 운전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60대, 70대 분들은 사실 너무나 제각기예요. 신체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노인분들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확실히 통계적으로 보면은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련된 실험도 사실 여러 개가 있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공단이 2020년에 진행한 실험을 보면은 뭐 60세 이상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시속 60km에서 우리가 그 표지판 같은 주변 사물을 얼마큼 인지하느냐, 그거를 봤더니 43% 인지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반면에 50대 이하는 50%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빠르게 캐치하는 시야라든지 이런 것들의 임기응변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면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대안을 좀 세워야 되는데, 대책이랄 게 정부가 뭐 그래서 조건부 면허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검토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제 오늘 아닙니다. 예, 작년에도 계속. 이 얘기했었고 예, 그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이게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내준 면허를 무슨 이유로 회수한단 말이냐, 내지는 제한한단 말이냐.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 그리고
그러면 조건부로 이런저런 인지 능력을 평가하고 난 뒤에 저희가 한번 그거를 갱신할지 아니면 조건부로 할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이게 워낙에 인구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반발이 많아요. 그 실제로 작년에도 요맘때쯤 요 얘기가 나왔을 때 또 반발이 나오면서 좀 뒤로 물러서고는 했는데 근데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고 좀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도를 설정한다면 좀 받아들여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령 운전자만 시도하는 거 아니고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에 오토바이가 배달 문화가 되면서 많아지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교통 위반을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서 오토바이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규제하고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조건부로 좀 면허를 재갱신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지금 정부가 어떤 추진하고 있는 어떤 조건부 면허 제도를 네. 이제 기사나 이런 나온 것들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이제 일종의 어떤 뭐 적성 검사 받아서 이제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더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65세 이상으로 좀 낮춘다든지 또 야간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좀 속도 제한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적성 검사도 조금 강화해서 뭐 VR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검사하는 것도 뭐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그 신체 능력을 테스트를 해서 그쵸. 면허를 재발급해 줄지 뭐 말지. 그냥 뭐 그 종이로만 하면은 좀 한계가 그쵸, 있습니다. 그쵸. 근데 제 생각은 VR로 하기보다는 그리고 실차 주행으로 해서 하는 게 조금 이제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게 약간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할 것이냐. 네네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 면허 적성 검사 방식이 그냥 뭐 청력, 시력 간단하게 측정하고 그냥 됐습니다 하고 보내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으로 측정은 못 해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해놓고 면허를 제한하겠습니다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뭐 시력이 어느 정도면 아니면 뭐 청력이 어느 정도면 제한하겠습니까? 좀 더 세밀한 검사를 해야 되고 실제로 선진국들 가운데 이런 종류의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면 좀 더 세밀한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인구를 갑자기 어느 순간 좀 더 깐깐한 검사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측면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제도를. 그렇죠. 그래서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가장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강제는 아니고. 근데 위재성 님이 아버지 연세가 87이신데 아직도 자주는 아니어도 운전을 하십니다. 위험하니 그만하시라 권해도 면허증 반납을 안 하신다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사람 가치를 못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사회적 인식도 좀 같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혹시 주변 어르신한테 면허증 좀 반납하시라고 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방금 이대우 기자도 얘기하셨지만 맞아요. 어떤 이런 자존감의 또 고령층의 이런 또 문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반납했을 때 각 지자체 같은 데서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지역 화폐 형식으로 이렇게 주는데 교통 보조 그렇죠. 개념으로. 일종의 교통비 쪽으로 주는 건데 과연 그 금액 자체도 네. 조금은 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아는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뭐 왜냐면은 지금 이제 고령 운전자가 전국에 한 조만간 이제 500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네. 이제 예측이 되는데 지난해 기준 475만 명. 예, 지금 2%대 이제 반납이란 말이에요. 반납률이 2%밖에 안 된다. 근데 뭐 매년 한 10만 명에서 11만 명 정도밖에 반납을 안 하시는데 그만큼은 또 이제 유인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어느 정도 돈을 준다고 한다면 또 70대와 80대도 다르고 80대와 90대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연령별로 차등해서 준다든지 이를테면 70대에 반납을 한다면 더 많은 돈을 준다든지 그렇게 좀 차등 지급할 필요도 있는데 더군다나 노인들이 많은 곳은 농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농촌은 좀 쉽지 않은 고령 좀 이동권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좀 고려할 필요도 있고요. 또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지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꼭 이제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괜찮아. 야 요즘 뭐 70이 무슨 뭐 노인이야. 나는 괜찮아. 난 반응 속도 다들 이렇게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분명히 예전 60대와 70대와 지금의 60대 70대가 다르기는 해요. 다르긴 하죠. 예. 60부터 뭐 청춘이라고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왕성하게 이제 사회활동을 하실 때이기 때문에 이게 그 운전이라는 게 개인의 이동권이랑 또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운전대를 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걸 옥죄는 방향으로만 가면 안 되는 게 방금 장 기자도 말을 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는 경우도 상당수 많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시골인데 이게 수도권이야 뭐 그나마 지하철 버스도 많지만 이제 운전하지 않으면 이게 시골 같은 경우는 생업이 안 되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곳들이 상당수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시골은 60대도 청년회장을 막고 힘들고 70대 넘어간다고 할 정도로 고령화가 정말 심해지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의 이동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어떤 인프라에 대한 고민 없이 옥죄기만 하는 건 바람직하다 보기 힘들고 그래서 뭐 지자체에선 일부는 뭐 공공용 택시다 뭐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상당수 부족하다 이런 고민이 먼저 선행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금희 님이 저희 시아버님이 84이신데 올해 면허를 반납하시고 사륜 전동기를 타세요. 시골에서 이동도 불편한 점이 많아서 조금 후회하시더라고요. 그 왜 사륜 그 ATV라고 하네요. 그런 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뭐 농로에서는 뭐 괜찮은데 또 도로에 나오면 또 위험하기도 힘들죠. 하고. 느리죠. 또 이게. 근데 그 제주도 우도 같은 데서 타는 거잖아요. 예, 관광지에서도 네. 많이 네. 타는데 최근에 저희 9시 뉴스 주말 9시 뉴스에서 그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이 무엇인 어떤 것인지 좀 체험하는 그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 맞아요. 앵커가 직접 체험했는데 그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눈이 잘 안 보이는 안경을 억지로 쓰고 네. 그리고 몸을 좀 구속하는 좀 이렇게 빡빡하게 만들어주는 옷을 입고 운전을 합니다. 또 다리도 좀 무겁게 네. 하고.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잘 안 보이고 반응이 느려지고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그렇게 만든 것이긴 한데 이게 과학적인 어떤 측정을 통해서 이 정도 연배에서 이 정도의 운전을 하면 이런 느낌일 것이다라고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 노인에 대한 어떤 그 존중하지 않음이 아니라 그쵸. 노화라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을 겪을 때 확률적으로 안전에 있어서는 좀 더 취약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측정해야 하는 것 그리고 측정한 뒤에 적절히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사실은 반납 안 하고 운전한다고 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단속합니까? 저는 이거 단속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차에 타고 있는 어르신이 그분이 어르신인지 아닌지 단속할 방법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차적 조회를 하지 않는 한. 근데 모든 차를 차적 조회할 수 없거든요. 그 말은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발적으로 어르신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자존감을 해치지 않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정부가 이 제도를 잘 디자인할지를 생각하는 건 중요합니다. 아주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정말 서서히 가시는 그 차량들이 보여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초보 운전자거나 고령 운전자. 그래서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훅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한테. 자, 여기 계시는 세 분이 한 75세 됐을 때 나는 운전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아예 반납을 했을 것 같다. 자, 하나, 둘, 셋.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거봐요,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나도 75세 되면 운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때는 거의 인간이 운전을 안 하지 않을까요? 자율주행? 네, 그거 괜찮네. 안전 그 장치가 엄청나게 사실 이렇게 발달을 빠져나갑니다. 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그런 포인트에서 네. 또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율주행은 좀 힘들고 상용화가. 근데 어쨌든 우리가 노인분들 고령 운전자를 막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은 사고를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러면 이제 목적이죠. 이를테면 뭐 브레이크와 악셀을 헷갈리는 거라든지 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보조적인 장치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죠. 비상제어 장치라든지 앞차와의 간격을 의무적으로 버리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게 그런 안전 장치를 좀 보완하면은 사고를 좀 줄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측면이 있지 예를 않을까. 들면 RPM을 제어하는 거죠. 2000 RPM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못하게 제어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그 왜 자동 제어 장치 같은 거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트럭이나 버스에는 그 이제 네. 순차적으로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 AEBS라는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면허를 제한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이제 안전장 그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그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을 조금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이제 트럭이나 버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그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걸 의무화하는 흐름이 있는데 고령 운전자 자동차에도 이거를 또 의무화한다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은 글쎄요 고령 운전에 대해서는 이건 아예 거의 뭐 논할 문제도 아닌 게 될까요? 어떻게들 보세요? 그 시대가 온다면 그렇겠죠. 근데 그 올 것으로 아주 강한 확률적으로 올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근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마지막 관문이 있잖아요. 이 주행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만약에 자율주행을 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자동차 회사가 책임질 것이냐? 자동차 회사가 그 부담을 다 하면서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무조건 끝까지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규제 때문에 그 자율주행의 시대가 한참 뒤에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미래학자분들도 자율주행이라는 게 완전히 완벽하다고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그러면 누군가에게 책임이 귀속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또 인프라 문제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농촌 지역에서 이제 고령층 분들이 이동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는 그 농어촌 버스 운전자 중에 고령 운전자 비율이 서울 그러니까 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는 어쩔 수 없죠. 또 농어촌에서 운전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생업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농어촌 버스 이제 자율주행 뭐 시범 사업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농어촌에서 자율주행이 잘 되려면 도로가 잘 정비되어야 하고 신호 체계가 좀 잘 돼 있어야 합니다. 근데 농어촌에서는 좀 그렇게 인프라가 갖춰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해결돼야 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어쨌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하나 당장 그 걱정이 되는 지점도 여기 있습니다. 그 2042님이 저는 택시를 자주 타는 편인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노인들이 운전할 땐 급정거도 많이 하시고 불안한 점이 많습니다. 고령자는 운전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특히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도 60 넘어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요즘에 이제 70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80대도 많죠.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운전자분들의 그 운전에 대해서 고려해 줄 측면이 있다면, 택시 운전하시는 고령 운전자분들은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시고 하루 종일 그 승객들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할 수 있게 좀 더 검사를, 만약에 노인 운전자에 대해서 조건부 면허 승인을 해줄 거라면 이런 택시 부문부터 좀 더 시작하는 게 수용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거는 네. 이분들이 택시를 하고 싶어서기보다는 사실상 생업인 거잖아요. 생업이죠. 노후 생업. 그러니까 이게 택시만 쭉 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은퇴 후에 택시를 하시는 60대 분들도 상당수란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노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네. 이분들 일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뭐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정부 노인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주는 뭐 이런 지원 같은 것들이 잘 마련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처럼 노인 민원율이 높은 나라에서 이렇게 옥죄기만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고 또 보기 힘들 맞아요. 측면도 그 있죠. 참 현실성이죠,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고령 택시를 뭐 강제로 줄인다든지, 또 나이 기준으로 면허를 뭐 반납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과도하게 강제성을 띠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령 기사들에 대한 편견을 더 좀 강화하게 될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서영민 기자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더 그 택시 기사의 경우는 어떤 검사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2019년부터 바뀌었대요. 그 의료기관에서 적성 검사를, 그러니까 65세 이상 택시 기사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서 조금 변별력을 잃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좀 손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 택시 회사에서는 젊은 기사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구하려고 해도 다 이제 고령자 위주로 이제 찾아오시고 하니까 참 이게 현실적인 문제를 좀 뛰어넘어야 될 텐데요. 그 경제상식 퀴즈도 오늘 우리가 좀 운전 얘기를 했는데 비슷하기도 합니다. 8236님이 오늘의 그 퀴즈 정답 4글자 이것들 차량 가운데로 좀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오라니가 발생되면 무섭다. 이게 이제 고라니처럼 튀어나온다. 이제 퀵보드는 이제 퀵라니라고도 하고, 자 이거는요 이륜차를 우리가 네 글자로 이렇게 부르죠. 지난해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에 약 5천 명의 공익 제보단이 이 차량에 대한 이륜차에 대한 불법 행위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26만 8천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온 것만. 정부가 지금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해요. 이것에 번호판을 가리거나 소음기를 달거나, 뭐 요즘 빠라바라바라밤 이거는 좀 유행이 지나서 다행히 없기는 한데, 소음기가 이거 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타인 명의인지 또 집중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제 바람으로는 인도로 주행하는 이 배달 탈 것들, 또 그리고 시동 끄지 않고 공회전하는 것들도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불법 차량이나 법 위반 행위를 보시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안전신문고라는 앱도 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703님이 이건 2부에 읽어드려야겠다. 이 너무 그 정답을 다 그냥 말씀을 드릴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1218님이 양육하면서 살림만 한 지 10년째인데 경력 단절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면접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 면접 보시는군요. 예,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신승훈 님이 아까 소음기 얘기할 때 같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오도 방구 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오도 방구.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든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관광이 활성화돼야 될 텐데 지자체별로도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더 특색 있는 관광 상품 없을까? 잘 돼야 될 텐데요. 혹시 기자님들은 지자체 다니면서 뭐 이렇게 특색 있는 거? 이거 괜찮네. 생각해 본 거 있으세요? 특색은 아닌데요. 예. 어딜 가든 케이블카가 있으면 네. 타게 됩니다. 편하죠. 네. 그러고 그냥 어디 여수에 왔어? 여수에 케이블카 있잖아. 어디 맞아요. 통영에 갔어? 통영에 케이블카 있잖아. 일단 놀러 가면 신기한 거. 높은 데 올라가야 한다라는 약간 생각이 있어요. 거기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많이 봐야 된다. 가야 뭔가 내가 관광지 갔다 왔다. 그래서 전망대 많고요. 그렇죠. 예. 또 요즘엔 출렁다리 많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 볼 건 대관람차입니다. 대관람차. 아이. 런던 아이. 런던 아이. 이게 동그랗게 생겼다라고 해서 뭐 아이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대관람차가 어제 저도 이제 자료 찾아보다가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대관람차가 이제 네. 두바이에 있는데 2021년에 이제 설치가 되는, 이것도 현대건설이 지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런 좀 그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트러스트라고 해서 중간에 그 지지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어떤 교량과 공법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 좀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에 있는 그게 높이가 258m, 거의 63빌딩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그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대관람차고, 지금 서울에 지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작년 3월에 한번 계획이 나왔었었는데, 원래 서울링이라고 불렸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 트윈아이, 크기는 이제 180m인데, 요게 특이한 게 원래 일반적으로 대관람차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축이 있고 바퀴살이 네네. 있는 형태잖아요. 네. 요건 뻥 뚫려 있습니다. 중간이 뻥 뚫려 있고, 거기 그 이제 테두리를 이렇게 도는 거, 일종의 캐빈이라고 열차처럼. 해서 뭐 이렇게 객실이 네. 있어서 이렇게 돌면서 하는데 높이가 180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런던 아이 한 1.5배 정도. 그래서 뭐 그렇게 지어서 뭐 이제 하려고 각각의 하는데 특색. 관광 자원으로 만들려는 거죠. 저 최근에 울산 취재를 좀 다녔거든요. 네. 조만간 나올 제 다음 작품에 울산이 주인공인데. 시사기획 창이요. 네네. 근데 그 울산에도 아이가 있습니다. 울산 아이가 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울산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보니까 이 대관람차가 하나 있어요. 근데 잘 안 다니긴 하는데 저 멀리서도 보여요.
특히 밤에 보입니다. 밤에 불을 켜거든요, 대관람차를. 그래서 울산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공업 도시고 울산대교 전망대에 가서 보면 다 굴뚝이고 산업단지인데 네. 저 멀리 대관람차가 하나 반짝반짝거립니다. 밤에 보이면 예뻐요. 뭔가 그것도 랜드마크성이 조명을 또,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울산 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 일찍 움직이고 밤에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많이 탄대요. 근데 많이 타나요? 울산에 있는 곳. 또 그게 그 네. 대관람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냥 짧은 맞습니다. 시간 보면 저게 가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를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타보신 분들은 네. 근데 이게 저는 대관람차를 이제 우리가 진짜? 10년 전, 20년 전 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사실 대관람차를 탄다는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은 이게 약간 대관람차가 젊은 친구들한테는 본 적도 액티브하지 없었거든요. 않기 때문에 저 느린 걸 왜 타요? 근데 이렇게 돼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약간 트렌드처럼 어떤 속초 아이처럼 뭔가 좀 다른데도 유명 관광지에 이런 상징물이 랜드마크가 하나 되면은 거기서 이제 SNS 통해서 입소문이 퍼지고 사진 찍기 좋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지역도 이제 랜드마크 해가지고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기네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좀 너도 나도 좀 따라하는 좀 이렇게 제2의 출렁다리, 뭐 제2의 케이블카 같은 아니, 대관람차야말로 면도 있는 것 진짜 같고. 어떤 연인들을 위한 약간 놀이기구 같은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속도가 느리고 네. 안에서 오랫동안 단둘만 있을 수 있고. 단둘만 있을 수 있고. 아, 요즘 대관람차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탑니다. 한 캐빈 안에. 그러니까 곤돌라처럼 아예 큰 것도 네, 있고. 네, 네, 네. 아니 근데 작은 것들도 있어요. 예, 약간의 좀 이렇게 아. 긴장감을 이제 유지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장혁진 기자가 많이 다녔던. 그랬던 기억은 그러니까 저가 그래서 지금 못 타고 있어서 굉장히 아, 네. 아쉽습니다. 지금 같이 탈 사람이 없어서. 네. 네. 궁금하지 않은 정보를. 네. TMI이긴 한데 좀 씁쓸하기는 하네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출렁다리도 처음에 한두 개 생길 때는 막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이제는 어딜 가도 있고 이제는 이제 대관람차 한번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굉장히 또 특이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전국에 많이 생길수록 또 특색은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슷한 상황이 케이블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지금 현재 논란 끝에 설악산 5색 케이블카가 추진 중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강원도에서만 뭐 강릉, 삼척 뭐 온갖 데서 추진 중이고 또 전주에서도 한옥마을에서도 짓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몇 개나 보니까 원래는 10년 전만 해도 전국에 20개가 안 됐거든요. 케이블카가. 근데 지금 현재 4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은 환경 파괴가 주 쟁점인데 그렇죠. 항상. 그건 둘째치고 이게 과연 유지가 되느냐, 유지 자체가 사업성이 있느냐를 봤는데 역시나 적자인 곳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10억대 적자인 곳들이 사실상 상당수일 정도로 이정옥님이 케이블카 타려고 줄 서는 시간 엄청 길다고 하셨는데 아마 주말이나 그렇죠. 아니면 어떤 날씨 좋은 그 시즌 때는 그럴 텐데 이게 평소에도 계속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지 타산 맞기가 쉽지는 않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대관람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케이블카는 굉장히 그 긴 거리를 설치해야 되고 그렇죠. 안전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이 자꾸 멈추기도 하고 관리를 유지 보수를 쭉 해줘야 되고 또 이거 하는 회사가 스위스 회사 하나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드는데 대관람차는 여튼 상대적으로 한정된 제한된 공간을 제한되게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유지 관리 비용이 적지 않은가. 그리고 회전율도 꽤 괜찮지 않은가. 한 바퀴 돌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 좀 이따 또 속초 아이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돈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1년 2년 안에 뭐 100만 명이 왔다 가고 한 번 타면 만 얼마짜리라고 하니 근데 설치하는 데 든 비용 그리고 그렇게 관람 수익으로 얻는 비용 뭐 거기에 대해서 관리 유지 보수 비용도 있겠지만 대충 계산해 보면 대관람차는 돈이 되네. 유지가 가능한 측면이 있네.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좀 가성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완전 지자체 사업으로 안 하고 민자로 한 뒤에 기부 체납받고 영업권을 주고 이런 방식을 또 쓰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걸 좀 타봤어야 되는데 그 놀이공원에 있는 건 타봤습니다만 지자체 그 관광지에 있는 건 저도 타보질 못해가지고 뭐 주말 이용해서 나들이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방금 속초 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인기 많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약간 정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전임 시장과 현임 시장의 그 일단 당적이 다르고 당적이 다르다는 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전임 시장이 이 추진한 일이 직권남용의 성격이 있다. 이런 측면이 쟁점이 돼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장이 들어서서 이 속초 아이를 철거하는 것이 맞다. 뭐 다양한 그 규제를 회피한 측면도 있고 동시에 이게 그 지금 현재 공유 수면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고 이 불법성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이미 이 현 속초시는 내렸고요. 근데 이게 사업자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가 만들어서 기부 체납을 해서 운영권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 그만해 해체라고 했을 때 소송할 거야 라는 방식으로 대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언제 이걸 해체할지 뭐 해체를 한다면 그 다음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될지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여튼 다양한 법적인 문제, 그 환경적인 문제로 지금 현재 해체해야 된다라고 결론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그동안에 들어간 돈이며 이것도 다 손해네요. 네, 짓는데 한 9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네. 근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100만 명 넘게 다녀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해체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으러 간데 앞으로 못하. 이게 절판 이렇게 마케팅이 되면서. 되네요. 네. 근데 이게 그 입장료가 10,000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100만 명이 넘게 탔단 말이죠. 그럼 산술 계산으로는 100억이 넘게 벌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 설치비 한 90억 정도 된다고 했고요. 물론 뭐 운영비도 네.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운영을 한다면 흑자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 그래요. 그 박미영님은 대관람차 천천히 구경하면서 이야기도 도란도란 나누고 저는 좋아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반면에 그 가족이 다 같이 타면 거의 10만 원 드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또 같이 타야 될 좀 불편함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정영교님은 대관람차도 출렁다리꼴 날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지적을 또 해주셨고, 근데 또 6595님은 부산 북항에도 대관람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전망 좋은 바다가 있는데도 대관람차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근데 사실은 그 관광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좀 더 미래 먹거리로 키워 나가야 됩니다. 내국인을 위해서도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근데 이게 대관람차가 정답이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관람차가 틀림없이 그 괜찮은 스팟이 될 수 있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관광지들도 있습니다. 케이블카도 여전히 그렇거든요. 모든 케이블카가 다 정답은 아니지만 케이블카가 정답인 관광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좀 더 많은 시도들을 해야 되는데 일부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관광의 측면에서 특히 지역의 경우에 관광을 앞으로 키워나가지 않고 지역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무조건 문제다라고 보기도 저는 좀 석연찮은 면도 좀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그러면 네. 서울에서는 어떻습니까?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이 서울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중요한 있잖아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속초아이가 90몇 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서울시 트윈아이는 총사업비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 당초 계획의 2배 이상이거든요. 근데 아직 뭐 삽을 뜬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물론 오세훈 시장은 이거를 뭐 세금으로 하는 건 아니고 뭐 민간 민자. 자본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근데 어쨌든 뭐 SH 공사 자본도 뭐 540억 원 정도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대부분 민간 자본 한다는 건데 그럼 이게 어쨌든 이렇게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됐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서울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따져보고 있는데 아직 근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단순히 시행착오로 겪을 수준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이거 시행착오 겪기에는 나오는 비용이 거죠. 너무 큰데. 좀 비슷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그 세빛 둥둥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서울 트윈 아이도 SH 공사가 지분 참여 형식으로 참여를 하거든. 그 출자를 하고 SPC 그렇게 세워진 회사에 이 세빛 둥둥섬도 비슷하게 그 추진을 했어요. 그게 SH 공사가 한 30% 정도 이제 지분 참여를 하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2014년에 세빛 둥둥섬이 개장을 했는데 계속 적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별명들도 생기고,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시 했었던 게 이제 BTO라고 해서 수익형 민자 사업. 그래서
뭐 민간 자본이 시설 건설을 하고 일정 기간의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데 작년에서야 이제 세빛둥둥섬이 겨우 이제 영업이 흑자를 냈으니까 당시 이제 효성을 끌어들여서 했거든요 민간 네. 자본을. 근데 뭐 그때도 뭐 특혜다 뭐다 뭐 말이 많았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좋았으니까 과연 이제 서울 트윈아이도 뭐 물론 지금은 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장밋빛 전망이 있지만 잘 될 것이냐. 그래서 물론 이제 오세훈 그 시장 측에서도 그 세빛둥둥섬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어지고 나서 바로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후임 시장이 사실상 시설을 놀리는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안 좋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이제 한강에서 하는 이런 관광 자원 같은 경우는 뭐 수상 개발의 경우들이 다 그렇지만 어떤 수요의 불확실성이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여러 문제들 그런 어떤 논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서울시에서 잘 신경을 썼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9744님이 속초 아이는 일행끼리만 탑니다. 정정해 주세요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이게 그 지자체에 있는 대관람차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세준 기자가 어디 갑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네, 제가 그 육아휴직을 해가지고요. 이제 예. 아기와 단둘이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 그 되었습니다. 기자 일이 쉬울 것 같아요. 육아가 쉬울 것 같아요. 아마 회사가 굉장히 그립고 이 시간이 매우 그립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을 육아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예. 이 기자는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고 육아를 아주 즐기기 때문에 잘 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인가요? 네, 1년 그리고 또 1년 뒤에 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KBS 서영민, 장혁진, 이세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최근에 그 성심당 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당이 참 화제가 되고 있는데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또 이게 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교훈이 될지 종합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